여러분의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 간판 달았습니다. 경제 언박싱. 언박싱이라고 새로운 물건이 왔을 때 이 개봉하는 그거 언박싱이라고 하잖아요. 박정호 교수와 박연미가 함께 새로운 경제 얘기를 한번 꺼내서 멋지게 선물을 한번 보내드리자 하는 생각으로 언박싱이라고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제일 헷갈리는 소식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돈을 막 꿔준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은요. 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편성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는데 돈을 왕창 풀면서 한편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른다. 물론 공급망 이슈도 있지만요. 헷갈리는 정책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이 시점에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박정호 교수와 함께 경제 언박싱에서 알아볼게요. 스튜디오에 박정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재정정책, 통화정책 뭐 이런 얘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이거 모르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좀 설명을 드릴까요? 먼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주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예, 재정정책은 정부가 경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추경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경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의미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은 뭐냐 하면 아주 쉽게 표현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든지 덜 쓰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민생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지 조금 진정시킬지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단일 경제 주체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중을 행사하는 건 모든 국가에서 사실 정부예요. 그러네요. 올해만 해도 지금 6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S그룹이나 뭐 L그룹, K그룹 어디든 이 정부의 시장 규모는 못 미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라 살림 씀씀이를 좀 과하게 쓰면서 이것저것 소비도 해주고 투자도 해둘 테니 좀 이렇게 고용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돈 좀 버시고 소비를 다시 좀 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살림살이를 운영할지 아니면 좀 팍팍하게 해서 지금은 조금 더 돈을 아껴 쓰고 먼 미래를 대비하게 할지 이것이 지금의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정책들이 재정정책이라고 부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추경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통화정책은 뭐냐 하면 중앙은행이 하는 건데요. 중앙은행은 정부처럼 다양한 수단들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라는 것을 올려놓고 또는 낮춰놓고 이렇게 금리가 바뀌었으니 돈 씀씀이를 여기에 맞춰서 좀 변경해 주세요라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대출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 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리를 올릴 테니 함부로 소비나 투자나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니까 정책의 차이점은 알겠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보면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 자 여러분 빚을 너무 많이 낼 때가 아닙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이른바 경고 사인을 주고 있는데 시중에서 은행들은 지금 신용대출의 한도 설정했던 것들도 확 풀어주고 네. 주택담보대출도 좀 종전보다는 용이하게 해줄 것 같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네. 이건 왜 그래요? 네, 이거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은 금리 수준을 결정할 때 본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요. 법에서 명시한 설립 목적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근데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물가 잡아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기능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든지 또 나머지 이슈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 본인들에게
부여받은 숙제라는 건 일단 1순위가 물가 잡는 거거든요. 부여받은 숙제를 안 풀고 다른 일 했다. 이런 거는 누구도 칭찬받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수준이다 보니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인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 말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꼭 관리해야 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국제적으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긴축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강해져요.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교란되거나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그래서 원화 가치가 너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원화 가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중앙은행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정부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정부는 지금 영세 소상공인 분들 그다음에 우리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본인들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지난 2년 동안을 저는 이렇게 표현 드리거든요. 경제가 약간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걸로 경제적 피해를 보신 분들을 구휼하라고 사실 국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전개된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어떤 대기업들이 조금 부채 관리 잘못해서 유발됐던 IMF 외환위기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묻지마.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기업들을 일단 버틸 수 있게 해줬어요. 신용등급 평가를 유예해주고 채권 만기 돌아오면 연장해주고 신규 대출 신청하면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도 곳간에 이제 곡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있죠. 예, 바로 그래서 이제는 2년 지나 보니 이 코로나랑 우리가 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묻지마 채권 연장, 신용등급 유예 등 이런 무차별적인 지원을 좀 벗어나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난 2년 동안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완전 바뀌었죠. 네. 요즘 예전처럼 식사 갈 일 있는데도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마 약속이나 회식이라는 네. 게 회식이 뭐더라? 맞아요. 그게 맞아요. 먹는 건가? 단어인가? 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실걸요?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 같은 네. 경우도 지난 2년 동안 경제발전소 운영하시고 이거 하신다고 거의 사생활을 저는 정말 작년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1번 주치자, 2번 동선이 복잡한 사람. 혹시 동선이 공개돼도 정말 이 100일화에 드러나도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제 동선이 예. 섭섭했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절제하고 억제하셨을 텐데요. 그게 한 2년 되니까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이 고비를 못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중에는 어려운 기업,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각자의 기관들이 본령에 충실한 건 알겠거든요. 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걸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경기를 방어한다. 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소화기를 좀 꺼내 든다. 네. 알겠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냐. 이거 둘 다 나란니라는 분들인데 예.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두 개의 기관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는 게 맞아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손발을 좀 맞춰서 단일한 방식으로 경기를 조정해야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중앙은행과 정부가 어떻게 보면 손발을 자주 맞추고 합일된 의견을 준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중앙은행이 정부의 사금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른바 체크앤밸런스가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이렇게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김을 과감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실제 중앙은행의 금리 기조를 바꾸거나 통화 발행량을 조정하는 국가들의 말로는 정말 비참했거든요. 우리 자주 언급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사금고처럼 본인이 필요한 정책이 있을 때마다 돈은 없으니까 세금도 안 거치니까 돈을 찍어다가 썼었어요. 그게 이른바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증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가 아니라 좀 더 많이 발행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돈값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던 그냥 자신들은 자신들 갈 길을 가는 것이 국가 경제 체계에서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확신과 신뢰를 모든 경제학자가 아마 동일하게 동의하는 바가 이거 하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혼란스러운 시그널일 수 있지만 가정경제로 보면 이런 거네요. 기획재정부는 돈 쓰는 주체.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말하자면 가계부 쓰는 주체. 아, 그렇네요. 그게 엄마건 아빠건 간에 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야 된다. 요거는 중앙은행의 몫이고 아예 지금 쓸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돈 쓰는 주체가 될 텐데.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경기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보다는 원래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 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OECD 국가와 같이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곳은요. 금리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런데 후진국 개도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 자본시장, 주식시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이라는 게 경기에 많이 영향을 못 미칩니다. 큰 의미가 없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후진국일수록 오히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정정책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중앙은행만 쳐다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미국에서 보면은 그 미국의 장관들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TV 앞에는 그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개발국일수록 심지어 그 재정부 장관이 중앙은행 그 총재를 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리도 외환위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해도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경제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가계대출은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각종 대출 규제를 도입을 했었고 네. 금리도 올린다고 해요. 예. 돈을 덜 꺼주겠다는 네. 거죠. 이 와중에 돈을 확 푼다는 얘기하고 대출 규제 다시 풀어드릴게요. 이게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달부터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대출 규제하겠다고 해서 멀쩡한 한도를 갑자기 줄인다든가 갑자기 자신의 신용평가 점수가 조정된 경우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마이너스 통장 그 기한을 재계약하실 때 네. 저 1.7에 빌렸는데 이번에 3.5라고 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예, 작년에.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아마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 이거 우려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누른 것 같아요. 근데 누르고 나서 어떤 일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느냐. 1금융권 즉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그다음에 기업대출 증가율 여기 네. 이제 소상공인들입니다. 이것들의 증가율은 정체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출을 잡은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금융권에 해당되는 캐피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험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의 그 대출 증가율이 급상승한 거예요. 금리가 낮은 데서 돈을 잘 안 꺼주니까 그렇죠. 비싼 금리 물고라도 급전 써야 되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확인된 것이 정부가 오히려 금융당국이 서민들에게 고금리를 쓰도록 유도한 꼴밖에 안 됐구나. 원래 이런 판단이 된 그러려던 게 거예요. 아닌데. 그런 돈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게 원래 의도했던 정책 의도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만큼 지금 급전이 필요한 절박한 분들이 많구나 확인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안 되겠다. 다시 대출을 받게 해드리고 급한 불을 좀 끌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게 훨씬 더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금리가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네. 올랐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추경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빚을 많이 지고 한계까지 내몰렸으니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래요, 대출 규제 풀어드릴게요 하지만 금리가 껑충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 받아서 그 돈으로 이자 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지원금은 늘었지만 이자 부담이 늘어서 내가 지원을 안 받은 꼴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고용난이 심해서 인건비를 다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그거보다 더 높아져서 오히려 실질 급여는 떨어졌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금리를 올리거나 좀 더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한 수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한은 총재가 바뀌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기존의 총재님도 나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발언도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중앙은행은 여타 국가의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보고 중앙은행이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저도 뭐 일 있어서 종종 들어가 보면 현판에 물가 안정이라는 게 딱 써 있어요. 그거 한자로 써 있잖아요. 한자로 써 있어요. 한자로 그 나무에 새겨져 있어요. 나무로 새겨져 네.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맞아요. 되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가 안정, 그러니까 물가 관리에 실패했던 나라의 중앙은행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냐 하면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축을 안 합니다. 어차피 국가가. 돈값이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5년을 꼬박 저금했는데 갑자기 무슨 경기에 큰 변동이 생겨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내가 5년 동안 모아둔 돈이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일들을 한 두세 차례 경험하고 나면요. 다시는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오늘만 살게 되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국가들은 국민들의 저축률이 떨어지니까 무슨 일을 해도 저축을 안 하고 저축을 안 하니 국가 발전을 위한 자금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의 성장 어떻게 보면 잠재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월급 제도도 바뀌어요. 원래 월급을 주던 나라들이 주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달에 돈이 어떤 값어치를 가질지 모르니 이번 주일한 건 나 지금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중앙은행에서는 한번 물가가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국민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건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 알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나무에 새긴 네.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각 기관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약간 그 줄다리기 하면서 좌우 방향으로 옥신각신하면서 결국은 줄다리기에서 이 무승부로 끝날 때 균형을 찾아가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시간에는 국고채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네. 국고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돼서 이게 지원금으로 풀리면 결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뭐 우리 PD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 표현을 한 번만 쓸게요. 와닿게. 네. 똔똔이 아니냐. 아주 정확한 경제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세임 뭐 본전 뭐 이런 거 와닿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국채 시장에 알쏭달쏭한 이야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명지대 특임 교수 박정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